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오늘 새로운 코너 시작합니다. 판교의 지평선, 판교에서 일하고 판교에서 그리고 사시고 판교에서 또 즐거움도 찾으시는 김회연,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판교의 지평선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세상의 그 일부를 어느덧 차지하고 있는 이 IT 세상이 국내외에서 국경을 넘어서 국내외에서 어떤 변화와 어떤 도전을 맞닥뜨리고 있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가고 함께 공존해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뭐 최대한 자주 그리고 깊이 있게 다뤄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딱 관심이 가는 게 몇 년 전에 판교 신혼부부라는 이 유행어 네. 있었던 적이 네, 있었어요. 있었죠, 판교 있었죠. 신혼부부, 네이버, 카카오에서 일하면서 집도 판교에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주 뭔가 옛날 같은 우리가 서유럽의 어떤 국가의 젊은 부부를 동경하는 것처럼 동경하는 아이콘으로 막 떠올랐었는데 판교 신혼부부이신가요 혹시? 뭐 신호는 아닙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늘은 어떤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그 미국의 유명한 사회심리학자죠. 이 조나산 하이트라는 학자가 이번에 신간을 냈습니다. 영어 제목은 Anxious Generation, 그러니까 불안한 세대라는 제목인데 이 스마트폰과 어느덧 뭐 10년을 넘게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가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한번 좀 되짚어 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책인데요. 한번 뭐 의미 있게 다뤄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판교 사람 입장에서 기술의 어떤 어두운 면에 대해서 다뤄주신다는 얘기네요. 꼭 뭐 어둡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이게 사실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됐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우리 삶의 일부인데 이걸 과연 아이들이 이걸 건강하게 소화하고 있고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이 책 번역이 안 됐죠, 근데? 아직 안 됐습니다. 이 책이 나온 게 3월 26일이었는데요. 아마존 차트에 이제 바로 올라가고 지금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고 미국에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1위고 네. 미국 베스트셀러 1위 번역되지 않은 책을 단독 공개합니다. 네, 조나선 하이트는 어떤 분이시죠? 조나선 하이트는 뉴욕대학교의 이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인데요. 사회심리학자고요. 정치심리학 분야에서 굉장히 이제 이름을 많이 알리고 있고 많이 인용되는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2012년에 포린 폴리시가 선정했던 글로벌 100대 사상가, 2019년 영국 매체 프로스펙트에서 선정한 세계 50대 사상가에 선정되기도 했는데 국내에서는 바른 마음이라는 Righteous Mind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책들도 많이 소개가 돼 있습니다. 뭐 이 책에 대해서는 다음에 소개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부인이 제인 류라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사진가이기도 하고 예술가이기도 한데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분 작품도 뭐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하이트 교수 이 본인은 유대인이고 두 사람 사이에 뭐 아들 딸이 하나씩 17살, 15살이었는데 이건 좀 너무 세부적인 정보긴 한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책을 잠깐 이제 말씀을 다시 드리면은 Anxious Generation이고 부제는 How the Great Rewiring of Childhood is Causing an Epidemic of Mental Illness. 우리말로 하면은 유소년기에 대한 거대한 재설계. 그러니까 이 리와이어링이라는 게 선을 계속 뭐 이렇게 배선을 다시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이렇게 다시 재설계하는 어떤 대대적인 흐름이 정신적인 건강에 어떤 대대적인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 이걸 살펴보자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조금 아까 서울신문 홍희경 기자하고 같이 얘기 나눴던 것도 요즘 교실에서 아이들이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ADHD 성향을 많이 보이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었거든요. 실제로 스마트폰이 그러면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조나선 하이트는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집중력 상실도 문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전반적인 10대의 정신 건강이 나빠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좀 그래프를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 그래프 좀 띄워주시죠. 예,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왼쪽과 오른쪽에 한 개씩 있죠. 왼쪽은 미국이고요. 10살에서 14살까지 청소년이 자해 때문에 응급실을 방문한 횟수입니다. 왼쪽이 이제 10만 명당 숫자고 주황색이 여성,
여성 청소년, 네. 파란색이 남성 청소년입니다. 오른쪽은 영국의 뭐 비슷한 데이터인데 그냥 자해 건수예요. 여기는.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중간에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2010년에서 15년 기간인데요. 이 기간에 여성 청소년들의 자해 건수가 급등한 거를 지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급등한 정도가 아닌데요. 엄청 이게 늘었죠? 무슨 비트코인처럼 늘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 전반적으로 끔찍하다. 10대들의 우울증, 불안감, 자해 같은 이런 케이스가 요 기간에 이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여학생들이 그랬다는 그러네요. 겁니다. 남학생들도 오르긴 오른 거죠. 남학생도 오르긴 올랐는데 남학생들은 용어를 다르게 써요. 외로움을 토로하는 그런 비율이 많이 늘어났다고들 하는데 이걸 좀 시간을 좀 역산을 해보면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겠죠.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살아온 세상에서 과연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는 무엇인가? 조나선 하이트가 찾는 것은 스마트폰과 SNS입니다. 그러네요. 아이폰 그렇죠. 2007년에 나왔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SNS. 보편화한 게 2010년대 초면 뭐 네. 그렇게 보편화됐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존슨 하이츠는 사실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냥 좀 마이스페이스가 있었고, 뭐 페이스북이 처음 등장을 했고, 트위터가 그렇죠. 처음 우리도 등장을 알러브 스쿨도 있었고, 우리도 뭐 싸이월드도 싸이월드도 있었고, 있었고. 그런 시절은 그냥 댓글 달고 하던 그냥 뭐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좋아요 버튼이 생기고 공유하기 버튼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됐다는 겁니다. 플랫폼이라는 게 무대잖아요. 무대에서 사람들이 이 청소년들도 그렇고 청소년 포함한 모든 이용자들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르는 대중을 향해서 공연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좋아요 버튼을 바라면서 공유하기 버튼을 바라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게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한 것도 있었지만 스마트폰의 앞쪽에 카메라가 달리면서 셀카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이 일련의 변화가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 예민해지는 이 사춘기 시기에 내가 얼마나 멋진지, 내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칭찬받을 수 있는지가 숫자로 끊임없이 표현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거는 내가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를 그렇죠. 표출해주는 그런 숫자를 나타내는 툴이기도 했던 거죠.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디지털 카메라 시절에는 셀카라는 게 불가능했고 스마트폰 초기에도 앞쪽 카메라는 없었죠. 되게 없었고 그다음 생겨도 되게 질이 안 좋았는데 요즘은 엄청 좋아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점점 존슨 그렇게 하이트는 이런 요소들 때문에 이제 그 10대들이 청소년들이 그 정신 건강에 문제를 겪기 시작했고 크게 4가지 면에서 영향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회 비용입니다. 시간을 전적으로 이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에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갤럽 조사에서 미국 얘기긴 한데 하루 5시간 정도를 소셜 미디어에 쓰고 있대요,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이 네. 미국 청소년들이 대부분은 틱톡과 유튜브인데 이게 비디오 게임하고 뭐 다른 TV 같은 것까지 합치면 컴퓨터 같은 것까지 합치면 9시간을 넘어선다라고 합니다. 이게 평균입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다른 기회가 사라지겠죠. 뭐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친구들, 부모님들과 실제로 이야기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어떤 좀 문제가 된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현대인들은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잠들기 전에 하는 일이 스마트폰 들고 뭔가 그렇죠. 확인하고 스마트폰 보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면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뇌가 계속 운동을 하는 뭐 그런 문제도 있다고 지적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집중력 저하 아까 이제 앞에 그 서울신문 기자님도 하셨던 얘기일 것 같은데 이 최근 연구를 보니까 청소년들이 하루에 받는 알림이 미국이긴 한데요, 마찬가지로 네. 하루에 받는 알림 건수가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20, 30개 될까요? 257개라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앱을 많이 깔아놓으면 깔아놓을수록 이제 알림이 많이 뜨긴 할 텐데 그러면은 이게 집중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깨어있는 시간 한 15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200개가 오면 1시간에 뭐 수십 개가 온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면 성공하기가 뭐 쉬울 수가 성공하기가 어렵죠 점점. 근데 이제 존슨 하이트가 그 1960년대 미국의 소설 한 편을 드는데요. 이 소설은 어떤 분야에서든 뛰어난 사람이 되면은
안 되는 그런 불법이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아, 네. 이 공상과학 소설인데 네. 그럼 이제 그러면 이 능력을 저하시켜야 되잖아요. 네. 능력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가 어떤 이어폰을 끼게 하는데 이거는 20초마다 윙윙윙윙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뛰어난 사람이 되지 못하겠죠. 아. 뭐 그런 사례를 그런 소설을 들어가면서까지 지금 집중력이 저하되는 것은 청소년들이 나중에 살게 될 미래 사회, 우리 사회에도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중독입니다. 중독. 물론 이제 뭐 네. 화학적으로 마약이나 뭐 담배 이런 거 같은 중독은 아니겠지만 행동 면에서 이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경우에는 도박하고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해요.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비율이 10에서 15%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 SNS가. 네네네. 그러면은 이걸 재밌게 비유를 해요. 만약에 어떤 상품이 있는데 이게 당신의 자녀한테 10에서 15% 정도의 비율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걸 사시겠어요? 안 사겠죠. 누가 사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스마트폰과 SNS를 아이들한테 허용을 함으로써 이런 상품을 지금 청소년들한테 주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스마트폰 사용하지 말고 책 많이 읽고 그 사람들 만나서 아이들 만나서 노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가는데요. 이제 이게 사실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그 경영인들 그리고 기술 인력들이 자기 애들은 IT 제품 못 쓰게 하는 그런 학교 보낸다는 그런 이야기가 뭐 꾸준히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스티브 잡스도 아이폰 안 줬다고 자녀한테. 그렇죠. 그다음 뭐 그래서 빌 게이츠도 살아있을 때. 통제하고 있다고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 마크 저커버그가 재밌었어요. 그 애가 태어났었는데 애가 태어났을 때 이제 편지를 쓴 거를 공개를 했는데 집 밖으로 나가서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본인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실리콘밸리의 주요 인물들도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SNS 소셜 미디어가 거기에 해롭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걸 수 있겠죠. 스크린 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그 스크린에 뺏기는 시간들. 요 시간이 길고 짧은 게 문제는 아니지 않냐? 뭐 좋은 거 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존슨 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건 맞는데 그 마샬 맥루한이라는 언론학자가 한 얘기죠. 미디엄 이즈 어 메시지라고. 그 매체 자체도 메시지다. 그러니까 이 하루에 9시간씩 어떤 이 스마트폰에 매달려 있는 애들이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또 약간 악마의 변호인 그런 역할을 좀 해보자면 옛날에 또 텔레비전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5시간 텔레비전을 보는 것보다도 더 유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5시간 텔레비전 봐도 기회비용도 들고 수면 부족도 오고 집중력도 저하되고 중독도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화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집에서 TV를 볼 때는 당연히 뭐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를 보면서 이런저런 가족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하기도 하는데 지금의 거실 풍경 뭐 소장님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존슨 하이트가 지적하는 거실 풍경은 이런 겁니다. TV를 틀어놓고 가족들이 앉아 있는데 저마다 자기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벌어지는 인류의 본성에 충실한 그런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굉장히 개인화된 파편화된 그런 커뮤니케이션 모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기 청소년한테는 더욱더 해로울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집 거실에는 텔레비전을 치우고 다 책을 채워놨거든요. 근데 각자 스마트폰을 보는 광경이 돌아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문제의식이 큰데, 근데 그러면은 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아까 이 4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네. 게 정말 치명적이려면 이 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무대에 너무 많이 서는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면 실제 뇌 자체가 좀 해를 입는다든가 이러면 진짜 심각한 건데 그게 아니고 이건 습관이 바뀌고 이런 거면 그냥 좀 습관을 다시 바꾸면 좀 고쳐질 수도 있잖아. 어느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존슨 하이트는 이거를 이제 습관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게 생물학적으로 뇌의 발전에 있어서 어떤 해악을 끼치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10대 그렇죠. 어떤 면에서냐면은
포유류의 특성이 지금 인간의 성장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이게 어떤 얘기냐면 활발하게 놀면서 뇌를 발전시키고 또 실수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교류하는 걸 배우는 게 이제 포유류의 성장 경로인데 이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건 항상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다음에 이걸 하면 안 되겠다.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이걸 갖다 이제 보면서 배우잖아요. 네네. 이런 과정들이 스마트폰이 중심이 되는 소통 구조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 청소년기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 조나선 하이트가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친구를 사귈 때는 하이 코스트 엔트리, 하이 코스트 엑시트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좀 치러야 될 대가가 많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친구를 그렇게 사귄 친구를 끊어내는 건 뭐 웬만한 일 아니고서는 절교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 사귀게 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버튼 하나로 친구가 될 수 있고 버튼 하나로 너에게 호감을 표시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로우 코스트 엔트리, 로우 코스트 엑시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진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류는 본능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 놀면서 집단을 형성하고 집단을 통해서 이 사회적 습관을 형성하는 그런 종인데, 근데 이 그렇게 부족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종인데 이게 지금 비디오 게임도 그렇지만은 스마트폰으로 가고 하면서 다들 그냥 이제 자기 삶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나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뭐 그렇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만 해도 어릴 적에 게임 했습니다. 저도. 근데 오락실에서 했어요 게임을. 그리고 나중에 대학 갔더니 PC방이 생겼어요. 맞아. PC방에서 했어요 게임을. 스타크래프트. 근데 요새는 집에서 합니다. 각자 다 집에서 하고 집에서 끼고 하고 모여서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사회적 경험을 하는 그 정도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지적입니다. 근데 메타버스 시대인데 그렇게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서 같이 싸우고 같이 이 적을 물리치기도 하고 이런 것도 다 공동체 의식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닐까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이제 뭐 어쨌거나 온라인에서도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정신적으로 단단해지고 근육을 키울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지금 하시는 소장님 말씀도 이제 그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조나선 하이트는 그거는 그렇긴 한데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성인들은 오프라인에서의 경험을 온라인에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건데 오프라인에서는 사람들이 약간 이제 비웃는다 분위기가 좀 싸늘하다, 썰렁하다 이러면은 그걸 알아채고 이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갖다가 익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온라인에서는 너무나 급작스럽게 일대 다의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모든 학교가 나를 비난하거나 비웃고 있고 또는 심지어 모르는 학교 바깥에 모르는 사람들도 나를 비웃고 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그런 도구가 됐다는 거죠. 이거를 만들어 온 게 그러면은 누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만들어 왔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 자기 자녀들한테는 안 주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인간의 본능이 계속 뭔가 빠르고 더 흥분되고 이런 걸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결국은 이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 그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용한 거는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조나선 하이트가 마크 저커버그 만났던 이야기를 하는 대목도 있는데 자기는 저 10대 초반에 초등학생들이 인스타그램 가입하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했더니 저커버그는 13살 미만은 가입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조나선 하이트가 우리 딸 이름으로 내가 지금 9살짜리 계정을 만들었는데 그냥 되더라 했더니 그건 이제 그냥 흐지부지 그래요? 그런 식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안 되게 돼 있지 않나요? 안 되게 돼 폴리시가? 있죠. 그리고 좀 뭐 구글 패밀리 쓰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아이가 14살이 되면은 갑자기 뭐가 막 바뀌고 맞아요. 그래요. 네네네네.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래도 이 페이스북이 2017년에 페이스북
대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시간과 주의력을 우리한테 최대한 많이 소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청소년한테 하는 건 좀 범죄 같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게 그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썼던 기술이 해커들이 썼던 기술이라고 지적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저기서 네 얘기해, 저기서 뭐 너랑 누구를 비교하는 이야기가 있어 이러면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거기를 방문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소셜 미디어의 이 형태 자체가 그런 형태를 본따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약간 좀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자극적일 수밖에 없고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10대들이 약간 좀 뭐 부주의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자기를 이렇게 비교하려는 특성이 뭐 사춘기 때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이용을 했다라는 비난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들은 또 돈을 벌었고 그걸 통해서 많은 트래픽을 만들어서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퓨 리서치에서 보고서 나온 거 보면은 10대들이 또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55%가 미국입니다. 소셜 미디어 덕분에 소속감을 느끼게 됐다. 71%가 창의적인 수단이다. 80%가 친구들의 삶에 더 가까워졌다. 이런 답을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나단 하이트는 한마디로 잘라 말하는데 마약하는 사람한테 마약 어떤 기분 좋냐고 물어보면은 좋은 기분 좋다고 할 거랑 똑같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마약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중독성이 거네요.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앞으로 근데 좀 전망을 해보자면은 어때요? 그러면 10대 지금 아까 2010년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가 안 좋아지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이 친구들이 더 나이가 들어서 20대, 30대, 40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불안하고 중독돼 있고 집중력이 없는 그 세대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실제로 이제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여러 이제 방송 프로그램도 있고 뭐 언론 매체들도 있고 이 책이 말하는 틀 안에서 실제 지금의 20대까지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랑 비슷한 소장님이나 저나 이렇게 이 약간 이제 그 기성세대와 비슷한 답변을 해요. 어차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약간은 익숙해지고 근육이 생기고 단련이 되고 하는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살아남은 자들의 얘기죠. 아닌 사람들도 많겠죠. 그 사이에 문제를 겪은 분들이 그렇죠. 더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조나단 하이트는 여기서라도 좀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 방안을 내놓는데 네. 첫 번째는 고등학교 때까지 스마트폰 못 쓰게 하자. 두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16살 때까지는 소셜 미디어를 못 쓰게 하자. 가입을 못 하게 하자. 아예. 대학 들어가서 하면 되지 않냐. 네.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핸드폰 자체를 아예 못 쓰게 하자. 피처폰도 못 쓰게 하자. 뭐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지금은 학교에서 못 쓰게 하죠.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감독받지 않은 상태로 더 많이 놀 수 있는 기회를 애들한테 주자. 굉장히 도덕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이 네 가지를 그 대안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거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느 한 부모만 한 아이만 남들 다 스마트폰 쓰는데 나만 스마트폰 안 쓰고 있으면 오히려 왕따를 당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이거를 실현을 해야 된다. 한 조사를 인용을 하는데 재밌는 얘기예요. 레너드 버스턴이라는 시카고대 교수가 지난 가을에 했다는 연구인데요. 인스타그램과 틱톡을 한 달 동안 이용하지 않게 하려면은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틱톡, 인스타 안 쓰는 대가로 너 얼마 받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한 5, 60달러 정도가 나왔대요. 그러면은 너는 지금 그런 상태인데 니네 학교를 전부 다 틱톡, 인스타 못 쓰게 할 거야. 그러면은 얼마나 줘야 될까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금액을 마이너스까지 냈대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서라도 그 모임에 동참하도록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돈을 내고서라도 동참을 하겠다는 답변이 꽤 나왔다는 겁니다. 다 안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내가 안 쓰면 나만 안 쓰는 건 싫을 수 있는데 모두가 안 쓰는 건 괜찮다는 거죠.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조나단 하이트는 자기가 제시하고 있는 이 대안이 실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이 책은 번역된 책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이 양반이 좀 하기는 했었거든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로부터 해방된 그런 집단적으로 해방돼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좀 처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은 뭔가 좀 물음표가 가네요. 근데 이제 어쩐지. 미국 사회에서 이제 약간 반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이 그래도 문제에 대해서. 베스트셀러 1위라고 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마존에서. 우리랑 약간 좀 교육 환경이 다른 것 같은데 학교에서 스마트폰 쓰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네네네. 하이트가 던지는 질문 또 하나 재밌는 거는 90년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마법사 지니를 만납니다. 세 가지 상자를 준답니다. 지니가 세 가지 상자를 주는데 하나는 이걸 이제 받고 말고는 소장님이 결정하실 수 있어요. 네네네. 첫 번째 상자는 인터넷입니다. 네. 받으시겠습니까? 인터넷 받아야죠. 두 번째는 스마트폰입니다. 받으시겠습니까? 그것도 받을 것 같은데. 세 번째는 페이스북을 포함한 모든 플랫폼입니다. 받으시겠습니까? 난 그건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실현 가능하다는 게 저는 하여튼 얘기입니다. 다 이렇게 대답한대요, 네, 저처럼? 네.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필수적인 건 아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좀 말씀 나누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조나선 하이트의 지금 번역은 안 됐지만 네. 한국말로 하면은 불안한 세대인 불안한 거죠. 세대. 네. 어쨌든 우리가 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건 우리한테 좀 집중력이 부족해 있다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미국에도 많고 이분들이 이 책을 다 사서 지금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 그거는 조금 딱 시사점이 있네요. 그래서 조금 이 책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공론화하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그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쭉 간 측면이 많이 있어요. 내가 꼭 클릭하고 싶지 않은데 뜨면 클릭하게 되는 거 자꾸 띄우는 플랫폼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 점들 좀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조나선 하이트의 불안한 세대, 네. Anxious Generation. 김혜연 비인크립트 한국일본 리더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점심 12시 30분에 진행되고요. 월요일에 다시 찾아옵니다. 토요일, 일요일엔 다시 보기 보시고요. 지나간 영상 빠진 거 있으면 한번 보시고 월요일 12시 반에 저는 다시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